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해킹 당했을 때 천지가 자기 지갑에서 해킹 당했을 때 옮겨진 지갑이 있을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 근데 갑자기 옮겨집니다. 2024년 여름에 4년 동안 옮겨졌는데 그 지갑 옮겨진 지갑을 이 지갑들 분석하는 회사들이 뜯어봤더니 미국 정부 거야.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중국, 영국 순으로 비트코인이 많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패권적인 경쟁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024년 7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행사에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전략 비축을 하자는 그런 네, 법안을 맞습니다. 내면서 이 논의 취지를 잘 보면은 지금부터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이거 계속 사 모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로 인식되고 있죠. 탈중앙화됐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통제를 받는 기존 화폐와 정반대 자리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그 과거의 모습은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비트코인이 맞을까? 김우혜현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블록체인 코인인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첫 번째 블록체인이고 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비트코인 어,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 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암호화폐, 가상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요즘은 제일 유행하는 용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만 음흠. 어쨌든 뭐 이게 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는 용어들이어서 음. 뭐 어느 것 하나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소개될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게 강했습니다. 정부도 못 건드리고 누가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못 들여보는 굉장히 되게 비밀스러운 어떤 자산이다. 이런 인상이 강했거든요. 그리하여 범죄 뭐 쪽에서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비밀스러운 자산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건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미국에서 기소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 우리도 되게 많았던 그 캄보디아 스캠 사건과 관련해서 그 회장이 3주 전에 중국으로 송환이 됐는데요. 미국은 이 천지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신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그의 비트코인이 12만 7,271개, 약 150억 달러.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사람은 중국에 갔는데 비트코인은 미국에 압수했다라고 하니까 천지가 자기의 개인 지갑을 순순히 미국에다만 얘기하고 중국으로 간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게 싶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 내용입니다. 네. 사실 천즈 회장은 중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작년 내내 논란이 됐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9월, 10월, 11월 거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됐습니다만 피해자들이 뭐 전 세계적인 규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그 버처링이라는 돼지 도살 사기, 그러니까 이 막 이렇게 로맨스 스캠이죠. 이렇게 계속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한 번에 나중에 잡아먹는 그런 돼지 도살 사기의 총책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작년 10월인가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기소한다. 그리고 이 인간의 비트코인 12만 개를 압수한다. 압수했다? 어떻게?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냥 압수했다. 그러고 나서 1월 7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수사할 거다. 잡은 건 중국이네. 중국이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그런데 미국이 이미 훔쳐갔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먼저 그걸 가져갔다면서 길길이
그래서 입장도 내고 그렇죠. 그랬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황당하니까 그런 걸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2020년에 천지 회장이 자기 비트코인 해킹당했다고 음. 이거 좀 찾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음. 커뮤니티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수량이 지금 이번에 압수했다는 거랑 양이 비슷해요. 아.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지갑이 있는 건 알아도 이게 누구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못 건드린다가 되는 건데 그 지갑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해킹 당했을 때 음. 천지가 자기 지갑에서 해킹 당했을 때 옮겨진 지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실명계가. 움직이면 또 확 알아챌 텐데 네. 가만히 있으니까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근데 갑자기 옮겨집니다. 2024년에. 2024년 여름에. 그것이 4년 동안 옮겨졌는데 음. 그 지갑 옮겨진 지갑을 이 지갑들 분석하는 회사들이 뜯어봤더니 미국 정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옮겨진 지갑을 미국 정부가 4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걸 이렇게 꺼냈는지 그냥 그걸 가져간 모르는 건지 거죠. 가져간 건지 모르는 어. 건데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거는 뭐 그렇게 4년 동안 움직이지 않게 놔두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당연히 쟤네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일찌감치.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져갔는지가 중요한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가 중요한 게 그 부분이 사실 비트코인의 이른바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기대와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깨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좀 망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나타난 기술이자 자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서프라임 위기 때문에 월가의 금융기업들이 막 줄줄이 망하고 이러는 위기가 됐는데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이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거를 좀 우선시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좀 윤리적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가 그때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그런 금융 시스템은 이제 안 될 것 같다. 어떤 중앙에 있는 기관이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망해버리면은 우리는 맡겨놨던 돈도 못 찾을 뿐더러 그 기록도 없어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같은 기록을 분산해서 갖고 있는 걸 토대로 이 어떤 자산의 형성까지도 이어지게 만드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자산이. 그렇죠. 이거는 그 수많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참여자가 지금 모두 동의를 했을 거라는 가정이 있지 않고서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훔쳤을 거다. 그러니까 훔치는 건 해킹이잖아요. 해킹일 거다 이거는.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해킹은 가능하죠.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도 해킹이지 음.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 그 안전망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해킹 기술 정도면 그 거래 그동안 쭉 형성해 왔던 분산된 정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미국 정부의 해킹 정도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라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못 믿는 거 네. 제 아니냐라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까지는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광주지검이 얼마 전에 저 비트코인 압수수색 옛날에 했던 거 털린 400억 털렸습니다. 40억 아니고 400억. 검찰이 참 근데 그 과정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피싱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 지갑을 아마 옮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아, 사이트에서 심은 저 뭐 악성 코드 바이러스 같은 때문에 것. 이 그 비트코인을 도둑맞는 그런 음. 뭐 해프닝처럼 뭐 아주 사건이 있었던 건데 이 역시 그 해킹 당한 400억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그거 안 하더라고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순간 철컹철컹. 그래서 이 미국 천지 음.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네. 어떤 그런 피싱이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정말 네트워크 자체를 해킹하는 게 가능한 걸 보여준 사례였다면 이제는 뭐 비트코인 믿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다. 뭐 아니다라고도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뭐 기술 진전을 보일 때마다 네. 양자 컴퓨터는 결국 그 동시에 동시에 수많은 시도를 한꺼번에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데 아주 특화된 기술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네트워크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조금씩 진전을 하고 그게 이번에 이걸 했다며 뭐 아니면 이번에 뭐 해서 이게 나왔다며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이 출렁출렁하죠. 있죠. 그러는 걸 보면은 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해킹에 성공했다. 왜냐하면 그 사토시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그 비트코인 관련한 기본적인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관련해서 해킹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상쇄시키는 기술의 발전 이게 있지 않나라는 또 비관적인 또 예측을 한다면 좀 그렇죠. 너무 오바인가요? 굉장히 비관적이시네요. 저는 매사에 비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음.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가 아주 완전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어 그런데 네. 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그만큼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거든요. 지금 몇 년인가요? 2008년이니까 25배기 2009년 해보세요.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제 한 17년? 그동안 네트워크가 다운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가동률은 뭐 거의 99.99%로 그렇습니다. 계속 됐었고 오히려 지금 그 현실적인 리스크는 이게 가격이 왜 떨어졌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왜 안 올라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질문은 너무 나갔다.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양자 컴퓨터 진영에서도 이거 현실적이지 아직 않다라는 얘기를 않다.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 얘기해 가지고 또 겸사겸사 그 본질과 연결된 질문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돼 있고 사실 국가 단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화폐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적 위기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화폐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정학적 위기도 짚이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지정학적 위기는 거시경제 지표죠. 그래서 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전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본질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본질이 가진 장점보다 지금은 거시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많이 그렇죠. 보거든요. 그걸 한번 금하고 비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났다. 그래서 자산을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빠르겠어요? 금보다는 디지털 금이죠. 훨씬 네. 그렇겠죠. 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들이 있고 네. 그걸 또 십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 음 뭐 어떤 정권 위기가 왔습니다. 음.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국외로 도피를 해야겠는데 자금을 어떻게 빼야 될까요? 아, 디지털 금이 훨씬 낫죠. 아무튼 금괴를 그런 지고 갈 수도 그쵸.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음. 위기 상황에서 음.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분명한데 다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음. 거시경제적 지표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 사실이죠. 변수가 워낙 좀 타격이 크다. 변수가 큰 변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개인적인 수준의 어떤 지금 디지털 금이 금보다 낫다 이슈였다면, 국가적인 수준에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미국, 중국, 영국 순으로 비트코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늘려왔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중국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미국이야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여기는 이제 미국은 크립토의 좀 이제 중심 나라야. 그리고 이것의 산업적인 어떤 주도권을 나는 딴 나라에 뺏기지 않을 거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조용하잖아요. 물론 도광량의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국도 그러는 걸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패권적인 경쟁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정부들이. 압수인가요, 그래서 다? 범죄 수익을 음. 압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네. 실제로 사 모은 나라는 얼마 안 되죠. 사서 모으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는 사 모은 거 아니에요?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정말 엘살바도르가 나라. 대표적이죠. 지금 뭐 법정 화폐 지정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계속 사 모으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개념 그거는 근데 전략 비축 개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전략 비축 개념이 언제 나왔냐면은 2024년 7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선거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가 미국 테네시였던 것 같은데 테네시에서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행사에 대통령 후보가 가? 심지어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가서 화끈하게 약속을 해요. 그때 뭐 게리 겐슬러라고 SEC 위원장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 사람이 코인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다. 삐딱하다. 사실 그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MIT에서 코인 관련된 수업도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FTX 사태가 터지면서 코인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코인 이 업계가 모두 싫어하는 게리 겐슬러 내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자르겠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바로 제도화 시키겠다. 그다음에 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자리에 모여 있던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 비트코인 그 쟁이들한테 굉장히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직전에 독일 정부도 비트코인 압수한 물량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게 6월인가 5월인가에 팔았어요. 한꺼번에 막 팔았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가격이 내려갔겠네요. 쭉쭉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지. 이놈의 독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 트럼프 공화당 후보 나타나서 나는 팔지 않아. 팔지 않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어?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인물이 됐고 그때 썼던 그 비트코인 전략 비축 스트래티직 스톡파일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뭐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전략 비축을 하는 거냐? 전략 비축이라는 개념은 원래
식량 아니면 자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석유나 뭐 어떤 데는 돼지고기를 중국 같은 데는 돼지고기를 전략 비축하기도 해요. 안보적 관념이죠. 근데 뭐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도 전략 비축을 합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아, 네. 어쨌든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네. 이제 어떤 저 안보 위기 상황에 쓰기 위해서 비축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쌀은 대표적인 전략 비축 맞습니다. 물자고요. 비트코인도 전략 비축을 한다. 음. 그럼 이제 사서 모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다만 이제 팔지 않는다. 그건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러면은 얼마나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이제 통계 사이트들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공식 자료냐? 아닙니다. 그 순위대로 하면은 북한도 뭐 해킹해서 가져간 게 전략 비축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북한이 5위인 자료 봤어요. 그게 참 실제 그게 북한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가장 활발하게 네. 이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기사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인터뷰여서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였는데 우리나라 회사 아니고요. 그런데 그럴 때 북한이라는 걸 어떻게 특정하느냐? 뭐 그동안 했었던 패턴이나 아니면 썼던 지갑을 또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썼던 지갑은 누가 특정을 그거 북한 거라고 누가 특정을 하느냐? 아, 그건 우리가 역량이 없다. 그거는 미국의 관계기관에서 하는 거다. 그럼 미국의 관계기관은 그걸 설명을 안 해주죠. 한국의 관계기관도 북한 거라고 특정을 하긴 합니다만 이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처럼 그 관련된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냥 뭐 맞겠거니 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좀 조심스럽게 알려진 뭐 이렇게 추정되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전략 비축이라는 개념도 그럼 뭐 애매해요. 해킹해서 가져간 거는 비축이냐? 그것도 좀 근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팔지 않음, 그 다음에 전략 비축이라는 단어를 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뭔가 국가의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얘가 활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안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함축된 어떤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이것도 있는데 역시 추정할 수 추정입니다. 있는데 아무도 자세히 얘기해 주질 맞아요. 않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 비축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유행을 해서 트럼프가 유행 많이 시켰어요. 유행을 하면서 법안도 나왔어요, 사실. 네. 법안이 나왔는데 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저 미국 상원 의원이 루미스 법안이죠?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략 비축을 하자는 그런 네, 법안을 맞습니다. 내면서 이 푼의 논의 취지를 잘 보면은 지금부터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이거 계속 사 모아야 된다. 사 모아서 시간이 흐르면은 훨씬 큰 돈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정부 빚을 갚는 데 쓰면은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비축의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오른다는 거에 기대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비축이라는 게.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일부 주정부에서는 지금 이미 뭐 통과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미국에서 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아주 큰 시계열로 놓고 보면. 그렇죠. 네. 지금 뭐 나온 지 17년 됐는데 계속 올랐죠. 네.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길게 보면 우상향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면 그때는 좀 행동할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시점 여하튼 존재하잖아요. 어차피 이게 일종의 자산이란 측면에서. 그러면 그때를 살고 있는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그러니까 장부상 손실이긴 하지만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산 건데 떨어진 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논지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이게 아직 그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정말 아직 이 코인 생태계가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제도화가 진짜 좀 빨리 되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도화가 오히려 빨리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항상 다 제도가 느리다 우린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이게 트럼프 드라이브 덕분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자산들의 역사랑 비교를 해 네. 보면 뭐 금 한 5,000년 됐나요? 음. 지금 비트코인 17년? 아주 그렇네요.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네요. 이걸 둘러싼 여러 제도와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확립되기에는 좀 아직 짧은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인류가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이 산업 참여자들의 같은 공통된 소망 아닐까 싶네요.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뭐 빠르다 느리다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다만 이 방향이 네. 우리는 이 제도를 주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대응하는 측면이 강했고 특히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이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역할론을 강조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금융은 그런 역할에 충실했던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순전히 금융이거든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이쪽은. 그쵸. 그래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좀 훈련이 덜 된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훈련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과 관련해 안전성 이슈, 그래서 양자 컴퓨터든 뭐든 기술의 발전 때문에 혹시 이것이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에 더해서 그렇다면 제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까지 쭉 여쭤보았습니다. 좀 정리가 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숙연한 그 지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김효연 비인 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